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집사 워킹 버틀러입니다. 설 연휴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여러분과 더 재밌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투자 아니면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국제 정세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나라도 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를 받고 있으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대선이라는 이벤트죠. 민주당이 될지 국민의힘이 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국제 적으로 정세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특히 제가 요즘에 느꼈을 때 초강대국인 미국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통틀어서 500년, 600년 이상 국가를 유지한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유래를 봤을 때 여러분이 아시는 조선이나 고구려, 신라 이런 나라들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서방의 아니면 동양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오랫동안 왕조를 지속해 왔다고 해요. 갑자기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만큼 우리 민족이 어, 이 좁은 땅 안에서 나름 외교를 잘 해왔고 그리고 대처를 잘 해왔다. 국방력도 튼튼히 경제도 튼튼히 물론 그 와중에 좀 슬픈 역사도 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잘 해온 것은 외세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해서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이를 틈타서 러시아와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밀리의 서재를 통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배웠던 경제 원론이라든지 경제 원론에서 더 나가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위기, ESG, 국제 정세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제가 읽었고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제 뉴스를 좀 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연구해 왔던 내용들을 제 주관을 조금 섞어서 함께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초강대국의 입지 약화를 좀 언급을 하려고 해요. 뉴스를 찾아보시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이렇게 히트맵이라고 할까요? 네, 맵을 그렸어요. 결국에는 시작은 코로나19였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겪게 됐죠. 생산성이 하락,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뭐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쇄 정책, 폐쇄 정책을 펼쳤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병에 걸려서 들어 눕게 되고 죽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하락하고 이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실업률이랑 생산성이 하락하게 되면 실물 경제는 침체하게 돼요. 그런데 연준이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냐? 실물 경제가 침강하는 걸 억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그 증가한 통화량이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이 발행한 달러보다 훨씬 많다. 곱절 이상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발생하게 됐죠. 그게 결국에는 시중이 소화할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양을 찍어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자국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결국 끝은 거품의 하락, 거품이 사라지고 거치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탈중앙화라는 그런 또 개념이 요즘 많이 돌게 됐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암호화폐, 뭐 이 기타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중앙화된 뭔가 정부의 규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자유로운 거래를 하겠다. 결국에는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그 국가 안에서만 거래가 일어나는 뭐 기축통화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우리 원화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제 뭐 제3국 같은 데서 쓰는 화폐들은 사실 탈중앙화를 하지 않으면 그 나라 국가의 경제 자체가 그 화폐에 묶여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화폐의 가치가 낮은 나라는 그 화폐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러만 사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찍어낸 달러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위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최근에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했죠. 철수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약화된 경제를 이용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중동의 어떤 세력들이 미국의 초강대국적인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져요. 즉, 힘의 불균형이 발생해서 지금 미국이 굉장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지만 이렇게 신흥국의 부상이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저도 감이 오지는 않지만 뉴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틴은 자기가 행동을 취했을 때 이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무조건 행동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2014년에 오바마 정부 당시에 푸틴이 크림반도를 침공했죠.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크림반도의 민족 구성이 러시아, 원래 그 러시아 쪽 분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었고, 물론 제가 민족 구성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그 크림반도 내에 있던 우크라이나령이죠. 우크라이나령이었는데 그 안에 있던 러시아 쪽 세력, 즉 우크라이나의 반기를 든 러시아 반군 세력과 결탁을 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무혈 입성을 했어요. 그게 불과 7년 전이에요. 러시아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국가를 위해서라면 뭐 아마 남자들이 전쟁에서 내일 나가서 죽어도 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나라일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병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 초기에 이제 독일이 굉장히 우수한 장갑이라든지 기관총 기술로 유럽을 제패했잖아요. 그때 러시아 군 20명이 희생해야 독일군 한 명을 죽일 수 있었대요. 전쟁 초기에는. 나중에 이제 전차 기술, 뭐 소총 기술 이런 게 발달하면서 러시아도 이제 밀리지 않게 됐는데 전쟁 초반에는 그 정도로 어마무시한 출혈이 있었고 러시아는 그걸 견디고 2차 세계 대전의 승전국이 됐습니다.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 이 나라가 겨울전쟁의 달인이죠. 겨울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현상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그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 뭐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미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반대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국제 정세 급변. 저는 뭐 경제 위기 이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요. 경제 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불확실성이 생겨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 이게 물론
그 북태평양 상호조약기구인 나토와 나토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군사적인 입지를 취한 거지만 사실 전후 관계를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이미 나토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뒤늦게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분위기는 러시아 쪽 세력이라기보다는 저쪽 이제 서방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라 문화 자체도 우크라이나는 약간 서양화된 서방 국가적인 문화가 많다고 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근데 물론 우크라이나 안에서도 친러, 친서, 친미 이런 세력들이 나눠져 있기는 한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굳이 가입하려는 이유는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싫어하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였고 같은 그 민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같은 뭐 슬라브족 계통이잖아요. 그래서 병합을 궁극적으로는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혈 입성했던 그런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꿈꿀 수가 없죠.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은 이제 나토 국가들이 파병을 하게 되거든요.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파병을 하게 되겠죠. 뭐 영국군도 가고 뭐 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접경 지역에 뭐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전차와 전투기를 갖다 놓은 게 사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에요. 미국이 약화된 틈을 타서 한 거고, 미국이 사실 지금 부채가 엄청나고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세계사를 봤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직전 때 경제가 어려웠을 때 전쟁이 날 확률이 총 16번의 기회가 있었고 12번은 전쟁이 났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이 날 확률은 75%라는 통계가 될 수 있다. 물론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는 정말 세계사에서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쟁이 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요. 물론 미국이 발행한 부채들이 뭐 제가 미국 부채 비율, 전체 부채에서 몇 퍼센트가 중국이 매입했고, 몇 퍼센트가 국내에 묶여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면은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쟁 물자를 생산한다든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체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시아나 유럽으로부터 분리돼 있었죠. 사실상 진주만을 타격받기 전까지는 미국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쟁에 휘말릴 일도 없었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문제가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미국의 경제적인 체력이 약해졌다.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부채. 그리고 심지어 이 트럼프 정권에서 벌려놨던 중국과의 보호무역 전쟁 여기에서도 미국이 재미를 많이 못 봤죠. 사실상 중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중국은 수학 잘하는 과학 잘하는 천재들 많고요. 내수만으로도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 패권도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어요. 5G 기술은 중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꾸 6G로 바로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유가 5G 기술 특허가 중국에 다 들어가 있고, 물론 뭐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옛날에 미국 거를 뭐 돈도 안 내고 막 베낀 적도 있고 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중국이 알짜 기술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 속에서도 중국은 생산성이 건실하다고 해요. 비교적. 하지만 중국의 인건비 상승도 만만치 않아서 과거와 같이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베트남이나 인도나 그보다 더 뭐 스리랑카 같은 그런 나라에서 물건을 싸게 공급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미국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아마 전쟁을 수행하기 더 힘들 거예요.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고 했을 때 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전량 차단하겠죠? 아, 그럼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겁니다. 미국은 만약에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 없이는 아마 자국 경제를 돌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달러 매입 축소. 중국이 최근에 달러 매입을 축소하고 대신에 자산인 비트코인과 금을 많이 매입했다고 해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엄청났었고 최근까지도 엄청났었고 그게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켜서 요즘에는 전기를 많이 먹어서 중단을 시켰지만 이미 비트코인을 채굴해 놓은 양이 전 세계 60%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과 금을 많이 매입을 해놔서 이미 큰 손이 돼 있다. 그리고 전 세계 GDP의 17%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너무나도 중국은 커져버린 거예요.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런 미국에 뒤처지는 2인자가 아니다.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힘들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는 뭐 배경도 많아요. 만약 러시아가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만약에 유럽 국가 너희들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도와주게 된다면 천연가스 공급을 끊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원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 뭐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를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러시아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치러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동계올림픽을 하려면은 전쟁을 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계훈련이 끝나는 시점 혹은 직전에 한번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 만약에 동계훈련 직전이라고 하면은 저는 국지전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동계훈련 직후라고 하면은 좀 전면전 큰 전쟁까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아마 지금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달러 가치가 더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자산 시장들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겠죠. 만약에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자산을 매입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눈치를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장 그렇게 적극 매수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지금 문제예요. 미국이 과거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의 유대 관계가 너무나도 강해요. 러시아는 중국한테 전쟁 물자를 공급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은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국가 간의 어떤 친밀도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금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유통망 위기 등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미국은 너무나도 불리해요.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다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동계올림픽 때문이다. 그런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중국은 지금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손을 계속 들어주고 있어요. 러시아를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패럴림픽까지 끝나는 시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때는 여름이라서 겨울 전쟁은 아니겠지만 대치 상황이 오래되고 그게 계속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경제 위기는 아마 연말까지도 내년,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될까? 이게 참 힘들죠. 지금 우리나라는 나는 뭘 해야 할까? 현금을 모아야겠죠. 현금을 모아야 돼. 저는 일단은 든 생각이 현금을 일단 모아야겠다. 현금 매수, 현금 보유. 왜냐면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은 결국에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니까 폭락 전에 현금으로 이제 그런 자산들을 매입을 해놓으면 저는 손실을 막 무지막지하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또 생각을 해보자니 현금이라고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사실 원화인데 원화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지금 제가 오늘 아까 봤을 때 2106원이었나요?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얘기인 즉슨 달러 가치보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환율이 오르면. 아니 근데 달러 가치도 하락하는데 달러보다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해. 원화 가치 더 하락해. 아니 그러면 이건 원화 자체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쓸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미국이 발표한 연준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상승했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8% 상승했다고 제가 최근에 뉴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9% 10%대인 거예요. 평균적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 10% 1년에 10%면은 만원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년에 가치가 9,000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금리를 뭐 시중금리가 지금 뭐 명목금리가 미국은 0.25%로 돼 있는데 여기서 뭐 1%, 1.25% 올린다고 해봤자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에서 금리를 뺀 값이거든요. 근데 뭐 막 1년에 뭐 만원짜리 하던 과자가 만원짜리 하던 생필품이 11,000원이 돼가는 10%씩 오르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 저만큼 올라봤자 저축도 소용이 없다. 저축도 무소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저렇게 양적 완화를 해놓은 게 양날의 칼이 돼서 돌아와서 돈이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돈은 통화량은 엄청나게 풀렸지. 엄청난 통화량. 이게 서민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거시경제의 입장에서는 나는 서민분들은 아마 야 나는 오늘 내일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지금 무슨 현금 가치가 똥값이 된다고?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이 다 미국이 엄청난 통화량을 뿌려놔서 그렇습니다. 금리가 오르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크기 때문에 저축도 소용없고요. 현금 보유하는 것도 소용없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자산을 매입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부동산으로 간다. 부동산으로 간다. 그런데 부동산도 최근에는 거품이다. 떨어지고 있죠. 서울 부동산도 지금 살짝 떨어졌고요. 뭐 오른 거에 비해서는 얼마 안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변두리 지역 뭐 대구는 지금 미분양 사태 벌써 나오기 시작했고 뭐 경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뭐 제가 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어디 보자.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잠시. 네, 지금 딱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예요. 경제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 발생하고 있는 상태. 스태그플레이션. 뭐 지금 정치인들이 토론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두산대백과에 나와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시작됐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답이 없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면은 경기는 불황인데 인플레이션만 와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연봉 3천만 원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올해 회사에서 3%로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년에 3,090만 원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다시 제가 써볼게요. 3천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았고 올해 인상률이 3%였다. 그러면은 올해 새롭게 하시는 연봉 계약은 3,090만 원이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 예를 들어서 8%야. 그러면은 여러분이 받는 현금의 가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냐? 3,090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8%다 라고 치면 0.92 0.08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3090 곱하기 0.92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2843만 원의 가치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몇 년이 될지 몰라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속에서 여러분이 버시는 그런 노동의 가치들은 다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딱 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여러 개 있는데 중국이랑 미국이 무역 전쟁을 좀 해소한다든가 아니면 코로나가 좀 빨리 종식이 돼서 아니면 치료제가 나와서 다시 실물 경제가 따라온다든가 아니면은 극적으로 미국, 나토, 러시아가 합의를 보고 전쟁을 중단한다든가 요런 좀 내용들이 나오면은 경기가 좀 빠르게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뉴스를 좀 보면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도 뭔가 계속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요즘은 좀 마땅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뭐 이제 계속 미국 주식은 조금 떨어졌지만 계속 우상향 중에 있고, 코인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제가 최근에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통해서 어, 얻게 된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좀 총망라해서 제 주관을 좀 풀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최근에 경제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니까요. 많이 앞으로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